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제26차시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해 교과서 종합과학 2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힘과 에너지 그 중에서 열 단원을 모두 마쳤습니다. 열의 이용까지 다 학습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열 단원이 다 끝났으니까 단원 총정리와 창체 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20쪽, 120쪽을 펴주세요. 120쪽. 네, 우리가 지금 이제 큰 단원으로 3단원 힘과 에너지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1단원으로 빛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빛의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열에 대해서 배웠죠. 네, 그래서 다 끝나서 이제 오늘은 아마 열에 대해서 3단원 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이제 확인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보시면 생각 다지기 이렇게 있습니다. 생각 다지기. 네, 정리를 해보자 이거죠. 생각을 한번 잘 천천히 다져보자. 1번 열에 대해서 보였죠. 예,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한다. 네,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 열의 성질이에요. 열은 항상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라는 것이요. 온도는 물질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네,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을 이렇게 보면 어떤 거 차고 뜨겁고 뭐 미지근하고 따뜻한 정도, 이런 정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느끼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디에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걸 수치로 나타낸 게 바로 온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오늘 날씨가 뭐 매우 춥긴 하지만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추운 건지, 영하 10도인지 영하 1도인지 네, 그것을 수치로 나타낸 게 이제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온도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단열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신 거죠. 네, 열을 이제 차단한다 그런 뜻인데요. 열의 이동을 막아. 예, 열의 이동을 막아 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단열이라는 것. 단열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열의 이동을 막습니다. 그래서 열을 어떻게 이제 뜨거운 열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해서 따뜻하게 한다든가, 또 차가운 열을 또 막아서 우리가 시원하게 한다든가, 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열평형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열평형 상태는 온도가 다른 두 가지 물체가 접촉해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 온도가 같아져 평형을 이룬 상태이다. 그랬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뭔가 어렵죠? 예, 온도가 다른 두 가지 물체. 예, 온도가 이제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답니다. 예,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온도가 달라요. 얘는 되게 뜨거워요. 더 뜨거웠고요. 얘는 안 뜨거워요. 두 가지 물체가 접촉했는데 얘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니까 뜨거운 애가 여기로 이동을 합니다. 이 옆으로. 그러면 얘까지 미지근해지죠. 온도가 똑같아져요. 얘랑 이 물체가 처음에는 달랐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열평형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전도. 네, 전도라는 것은요. 전도는 물체의 한쪽에 열을 가했을 때 물체를 통해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다. 그랬습니다. 물체에 한쪽에만 열을 가했어요. 여기 냄비에 주전자에 물을 넣고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였는데 이제 열을 이렇게 가했어요.
가스레인지에 열을 올려놓고, 근데 이 물이 이 열이 이게 다른 물체까지도 전달이 되는 현상, 여기에다가 뭐 국자를 이렇게 얹어놨다든가 이렇게 쓰려고 그랬을 때 여기 국자까지 열이 전달됩니다. 다른 물체를 통해서.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국자를 만지면 뜨거워요. 그렇죠? 그래서 손잡이는 다른 물질로 되어 있죠, 보통. 네, 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대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류라는 현상이 있어요. 대류라는 것은 열을 받은 뜨거운 액체나 기체가 위로 올라가고, 네, 열을 이제 가하면 이제 뜨거운 액체가 생기죠. 그러면 요게 이제 액체나 기체가 뜨거운 것은 우리는 위로 올라간다고 열의 성질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차가운 액체는 아래로 이동합니다. 차가운 것은 아래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일러를 틀으면 방 실내 온도도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장 쪽에 더운 거 다 모여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죠. 아래로 내려서 바닥은 차요. 바닥에는 찬 기운이 있고요. 많이 떼면 뭐 나중에야 다 이게 섞여서 골고루 이제 훈훈한 공기가 되겠지만 처음에는 우선은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액체나 기체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액체나 기체가 아래로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현상, 이걸 대류라고 합니다. 대류는 이제 우리가 물을 이제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놓고 끓여요. 끓이면은 이렇게 끓이면 물이 처음에는 차가웠었죠. 그런데 이제 물을 이제 아궁이에다 대고 끓이면은요, 얘가 이제 밑에 있는 애부터라기보다는 물을 더워지면 더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쵸? 더운 뜨거운 물이 끓기 시작하면 여기 더운 애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쵸? 아까 여기 열의 성질이 위로 올라가고요. 위에 있는 찬물이 또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섞어서 골고루 이렇게 섞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다 끓게 되죠. 그래서 서로 아래로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대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번 복사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복사는 열이 어떤 물질을 통하지 않고 열을 직접 전달하는 현상이다.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난로불을 피우죠. 난로나 이제 난로를 피우는데요. 난로를 피우면 우리가 어떤 물질을 직접적으로 물체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가까이 가면 우리 얼굴이 뜨거워요. 직접 전달을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복사라고 합니다. 예, 어떤 물체를 통하지 않아요. 뭐 주전자나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 사람 얼굴에 뜨겁죠? 네, 그것을 우리는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우리나라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에서도 열의 전도와 대류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전도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물체 한쪽 열이 가했을 때 물체를 통해 우리 구들장이라는 그 물체를 통해서 열이 전달돼서 우리가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죠. 네, 전도 그리고 대류는요. 대류는 불을 떼면 기체가 위로 올라가서 온도를 따뜻하게 데워주고요. 네, 그런 대류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온돌에서도 전도와 대류 두 가지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다 했고요. 그 옆으로 가시면 생각 확인하기가 있습니다. 생각 확인하기는 한번 우리가 배운 것을 확인해 보자. 잘 이해를 하셨나 안 됐나 이해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학습입니다. 볼게요. 1번 다음은 열의 전달 현상을 보여주는 예이다. 열의 전달 현상에 대해서 지금 배웠죠. 몇 가지가 있었죠. 대류, 복사, 전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를 이제 설명한 예가 있는데 알맞은 용어를 보기에서 골라 써 봅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기가 있어요. 보기에서 고르라 그랬어요. 보기란 요 세 가지. 대류 현상, 하나는 복사 현상, 또 하나는 전도 현상.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이렇게 대류, 복사, 그리고 전도 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떤 현상인지.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설명을 하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맞춰보는 거예요. 자, 1번. 자, 요리할 때 금속으로 된 집게 쓰시죠? 잡채할 때도 그렇고, 뭐 고기 삶을 때도 이렇게 뒤적거릴 때 집게 쓰죠? 집게를 오랫동안 이렇게 쓰면 손이 뜨거워진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요 세 가지 현상 중에 어떤 현상일까요? 네, 요거는 바로 전도 현상이 되겠습니다. 전도란 아까 배웠었잖아요. 어떤 물체를 통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물체가 바로 집게죠. 그쵸? 예, 요리할 때 여기 전도가 여기 있죠. 예, 물체 한쪽에만 열을 가했는데 물체를 통해서 열이 전달된대요. 요리를 하는데 잡채를 하고 고기를 삶아요. 그런데 집게로 뒤적뒤적하고 할 때 그 집게를 통해서 그 물체가 바로 집게죠. 통해서 열이 손으로 전달되죠. 그쵸? 그럼 손이 나중에 뜨겁잖아요. 따뜻해지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전도. 그래서 여기 1번 문제에서는 요리할 때 금속으로 된 집게를 오래 쓰면 손이 뜨거워진다. 이것은 전도 현상 때문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전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2번. 불을 지핀 화목 난로에 가까이 가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화끈거림을 느낀다. 이거는 뭐예요? 어떤 물체를 통하지 않아도 우리 난로 가까이에 가면 얼굴이 뜨거워지고 궁둥이가 뜨거워지고 하잖아요. 요거는 바로 복사입니다. 네, 어떤 물체를 통하지 않고 바로 직접 전달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복사, 열의 복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마솥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막 섞인다 그랬어요. 가마솥에. 그렇죠? 이런 거 어떤 현상? 네, 대류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류 현상. 네. 액체나 기체가 이제 뜨거운 거 위로 올라가고 또 차가운 거 내려와서 섞여서 전체가 뜨뜻해지고 이렇게 전체가 끓고 이런 현상입니다. 대류 현상. 그 다음에 4번 더운 여름날 아스팔트 위를 걸으면 바닥의 열기가 느껴진다. 네, 우리가 한여름에 아스팔트까지도 아주 뜨끈뜨끈해서 막 녹을 지경이 된다. 막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스팔트가 뜨거워요. 그 위를 걸으면 바닥에 신발도 막 녹을 정도 녹게끔 엄청 맨발로는 못 다니죠. 아스팔트 위를 뜨거워서. 그렇죠?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열이 전도되는 거죠. 태양이 펄펄 끓어서 아스팔트를 쏘죠. 내리쬐죠. 그러면 이 아스팔트라는 물체를 통해서 우리가 바닥의 열기가 느껴지잖아요. 우리 발바닥에. 그랬을 때 이 물체를 통해서 전달된다. 어떤 거죠? 전도. 네. 직접이 아니고 물체를 통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 직접 하는 것은 복사. 그리고 뜨거운 거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차가운 거 내려오면서 섞이는 거 대류. 네, 이렇게 해서 열의 열의 전달 현상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가정에서 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써봅시다. 그랬습니다. 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살림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전기, 물 어떤 거 어떻게 절약하는지 잘 아시죠? 그걸 한번 써봐라 그런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단열된 커튼, 우리 커튼 치고 사시죠? 커튼을 설치해 여름에는 열을 차단해 주고 겨울에는 따뜻함을 유지한다. 네. 여름에 커튼 치면 햇빛이 안 들어와서 시원해요. 그쵸? 그 반면에 겨울에는
또 바람이 찬바람이 안 들어와서 따뜻해요. 예, 그래서 커튼을 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문은 이중창을 한다. 그리고 틈새 바람을 막아준다. 틈새 바람 막기 위해서 우리 철물점에서도 노란 테이프 있잖아요. 창가에, 창문에 붙이는 거, 그런 거 겨울에 사다가 막 붙이고 하시죠. 네, 그렇게 하면 열 에너지를 절약하죠. 그 다음에 여름철에 에어컨은 약하게 틀고 선풍기를 함께 튼다. 네, 에어컨은 조금 이제 약하게 좀 틀고요. 선풍기를 틀으면 이 음, 찬 바람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순환시켜 주죠. 곳곳으로 실내에. 그러면 에어컨은 약하게 틀어도 선풍기 바람으로 그 온도가 차갑게 돌아다니니까 더 시원하면서 낮은 아주 에너지를 적게 들이면서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밖에 또 집에서 에너지 절약하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써보시고요. 이제 없으시면 네, 요거를 이제 책에다 정리하는 거 써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동영상 잠깐 스톱시키는 거 아시죠? 정지시켜 놓으시고 요거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온돌의 장점을 말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온돌 장점 어떤 게 있나요? 네, 한번 볼게요. 네, 구들이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천히 식어 올라가 열기가 오래 지속된다. 그랬습니다. 네, 온돌 우리 살아보셨잖아요. 네, 돌로 만들어졌죠. 구들부장이라고. 그래서 데펴질 때도 천천히 데펴지지만 한번 뜨거워진 돌은 식을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열기가 오래 지속된다. 그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 안에 재나 연기가 날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거는 깨끗하잖아요. 방은요. 아래 부엌에서 아궁이에다 불만 떼니까. 그 다음에 연료가 저렴해 경제적이다. 그랬습니다. 연료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저렴하죠. 하게 되죠. 기름이나 뭐 이런 전기보다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거나 또 옛날에는 연탄을 떼거나 요즘 뭐 기름을 떼도 조금 덜 들죠. 그렇죠? 다른 난방보다는 난방 온풍기 이런 거에 기름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온돌에 들어가는 기름이 아무래도 한번 떼면 식는 게 조금 천천히 속도가 오래 걸리니까 좀 경제적이다. 그리고 구조가 또 간단하다. 그렇습니다. 구조가 이제 돌만 깔고 거기 밑에 이제 요즘은 파이프로 돌리죠. 그쵸? 그래서 이제 보일러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 책 우리 교과서 118쪽을 참고해서 정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거를 정리해 놓은 거를 책에다가 쓰셔도 되겠고요. 또 이 밖에 또 온돌의 장점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정리 그리고 이제 확인학습까지 다 마쳤고요. 그 다음 정 122쪽 넘겨보세요. 창의적 체험활동 1위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첫 번째 것은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뭐냐면 우리가 선크림 아시죠? 선크림이라고 여름에 바르시잖아요. 선크림이 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네.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무지개색이래요. 우리 눈에 보는 빛이죠. 그게 무지개색으로 돼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한꺼번에 무지개색을 한꺼번에 빛에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니까 햇빛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무지개색은 몇 가지죠? 7가지죠. 빨주, 노초, 파남보, 빨강, 노랑, 주황, 빨주, 초록 이런 식으로 빨주, 노초, 파란색, 남색,
보라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게 보라색인데 그거보다 또 그 옆에 바깥쪽에 있는 빛이에요. 뭐가요? 자외선이. 자외선은 그런 선이 빛이에요. 그런데 에너지가 높아서 살균 작용을 한대요. 살균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많이 노출될 경우 피부를 손상시키기도 하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네, 자외선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네, 살균작용도 한대죠. 자외선이. 그러나 피부를 손상시키기도 한대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자, 자외선에는 A, B, C 영역이 있대요. A, B, C 영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C 영역은 대기와 오존층에 의해 대부분 흡수되어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는다. 네, 태양으로부터 우리 지구 표면에 도달하지 않는데요. C 영역은. 그래서 생각할 거 없고 AB 영역만 신경 쓰면 된다. 그건데요. AB 영역은 피부 속으로 침투해 피부를 끌리거나 노화를 진행시키고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대요. AB 영역. 우리는 이제 뭐 이것까지는 뭐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세 ABC 영역이 있대요. 자외선에. 그런데 이 C 영역은 지구까지 내려오지는 않는데요. 다 이제 오존층에 의해서 흡수가 다 돼버려서 그래서 그 대신 AB는 우리 피부까지도 침투를 한대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줘야 된다 이런 거죠. 피부 암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다니까. 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자외선 차단제 선택 요령입니다.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 즉 선크림은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예, 이거 보시면 자외선 차단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수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기능이 뛰어나고 PA라는 게 또 있습니다. PA는 자외선 A까지 막아준다는 뜻이래요. 아까 ABC 영역이 있는데 A, B, C는 신경 쓸 거 없고 AB만 신경 쓰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PA는 사실 약자인데 프로텍트라고 이제 이렇게 딱 차단한다는 뜻이거든요. 프로텍트. A는 이제 A 영역을 나타내죠. 그래서 자외선 A까지 막아준다는 뜻이고요. 여기 더하기 플러스는 1개부터 3개까지가 있으며 그 수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크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셔도 우리가 선크림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제 어떤 건 언제 쓰는지 그 얘기예요. 자, 집안에 있을 때, 집안에 또 사무실이나 뭐 학교나 뭐 실내에 있을 때, 실내에 있을 때는 SPF, 아까 지수가 SPF라 그랬죠? 숫자로 나타난 게예요. 이게. 그래서 10이면 10짜리를 쓰면 된다 이거죠. 선크림 그 튜브로 된 거에 다 써 있어요. 자, 그리고요. PA는 더하기라는 표시가 1개짜리면 돼요. 네, 요건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를 써도 된다 이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간단한 실외 활동, 뭐 간단하게 동네 마트를 갔다 온다든가 잠깐 뭐 은행에 볼일 보러 갔다 온다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2, 30분 내에 갔다 올 정도 그럴 때는 SPF 10 플러스 요 정도면 된대요. 10이면. 그리고 PA라고 써 있는 거에는 더하기 2 이렇게만 해도 이제 요 정도만 되는 선크림을 바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뭐 테니스를 친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이제 막 걷기 활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 야외 활동할 때 소풍을 간다든가 이럴 때는 SF30 더하기 이렇게 이런 표시가 돼 있는 적어도 요 정도 되는 거 PA는 더하기가 2개짜리 요걸 발라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장시간 뭐 밭에서 그냥 뭐 반나절 이상 막 뭐 밭을 맨다든가 이제 일할 때 막 바깥에서 일할 때만 있잖아요. 그쵸?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SPF 50짜리는 발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PA는 PA 플러스 3개짜리, 3개 이상짜리는
요 정도는 발라줘야 된다 이거죠. 여기 있는 거 장시간 해외 노출될 때. 근데 우리는 장시간 노출되면 힘들어요. 힘들고 쓰러져요. 그래서 장시간은 아예 자외선 노출을 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잠깐 뭐 스포츠 뭐 두세 시간 뭐 등산하고 저기 산에 산책하고 운동하고 이런 거 정도는 요 정도까지는 할 수 하지만 요 정도까지는 하지만 너무 장시간 노출되면 위험합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거기 선크림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바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바르는 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이 또 있네요. 네, 자외선. 여러분들은 뭐 이거 뭐 자주 바르고 일상생활에서 바르고 사용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출하기 최소 30분 전에 약간 두껍게 바른다. 네, 약간 두껍게 발라요. 30분 전에. 너무 뭐 1시간 전에 바르거나 이러지 마시고 미리 바르지 마시고 그냥 나가기 바로 옷 입기 전에 아니면 옷 입고 다 입고 준비 다 하고 나서 바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인 집게손가락 한마디. 그러면 굉장히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양을 꼼꼼히 바르고 두들겨서 흡수시킨다. 그 다음 2시간마다 덧바르고 2시간마다 덧발라줘야 된대요. 왜냐면 효과가 2시간 지나면 사라진대요. 물이나 땀에 씻기면 또 바로 다시 덧바른다. 아시죠?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에는 무슨 화학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세안한다. 아셨죠? 폼클렌징 사용해서 꼼꼼히 클렌징을 사용해서 이제 얼굴을 씻어내시면 되겠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체험활동 2. 두 번째 어떤 거냐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효율에 대해서 나온 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요. 전자기기가 소비한 에너지에 비해 실질적인 유효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등급. 네, 에너지가 이게 도대체 에너지가 에너지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등급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5등급으로 나뉜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 절약형이다. 그렇죠. 에너지가 1등급이 나와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효율 기자재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일반 제품에 비해 높은 에너지 효율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마크가 붙은 제품을 사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런 마크가 어떤 건지 그 밑에 있죠? 네,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마크입니다. 자, 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정부에서 인증한 거예요. 다 이제 검사해보고 이런 마크가 있는 거를 사면 되고요. 또 반면에 이런 거. 이 제품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대기전력 저감 기준에 미달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딱 주의 표시가 있죠. 이런 거는 경고 라벨이에요. 그런 거는 뭐 사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에너지 절약 마크가 또 똑같아요. 비슷하죠. 절약 마크는 이런 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가 있는 거를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 예시. 예, 라벨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냉장고나 뭐 에어컨 또 TV 또 이런 거에 붙어 있어요. 자동차에도 붙어 있어요. 이런 표시예요. 이런 거 무지개처럼 둥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1에서 5등급까지 돼 있죠. 예, 초록색에서 빨간 것까지. 빨간 거는 안 좋아요. 가능하면 1등급. 네, 1등급. 여기에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써 있어요. 1. 그 다음에 2등급이면 2. 5등급이면 5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소비 전력량 한 달에 뭐 얼마 정도 쓰인다 이렇게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럼 전기세가 얼마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뭐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산화탄소랑 이 제품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면 좋지 않죠. 우리가 다 마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세부 모델명 뭐 이런 거 제품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 에너지 비용, 에너지가 얘가 1년에 얼마 정도 돈이 나올 건가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또 돈까지 나와 있습니다. 75,000원 나온다네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보통 자기네가 정부에서 한번 테스트를 했을 때 1년에 한 75,000원 정도 이제 사용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환경에 따라 달라지니까 뭐 진짜 뭐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은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법적 근거 및 시행일이 여기 또 맨 밑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냉장고나 이런 데 옆 측면에 옆에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스티커가.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아 우리 집 냉장고는 몇 등급이구나, 에너지가 많이 전기세 많이 잡아먹는 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라벨 스티커 설명이었고요. 밑에 읽어볼게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제는 에너지 절약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그랬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공장에서는 이렇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판매를 또 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가능한 이런 제품을 사도록, 그리고 또 소비자도 값이 기왕이면 이런 제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인증을 해준 겁니다. 그럼 사용하시는 분들은 좋죠. 에너지 이게 전기 요금이 덜 들어가고 하니까, 그쵸? 그래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 에너지 열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엔 힘과 에너지 중에서 연소와 소화, 연소의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